아름다운 것은 슬픈 것이니라. 한없이 한없이 슬픈 것이니라. 슬픈 것이니라. 저 찬란한 봄꽃 동산에서 끝없이 울어대는 서러운 두견새 소리를 들어보아라. 들어보아라. 더없이 아름다운 꽃이 질 때는 두견새들의 울음소리가 바다같이 깊어만 가느리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목하는 차세대 신진 작가들의 삶과 문학 이야기, 파릇파릇 문학 팟캐스트 파문.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진행을 맡고 있는 임경섭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역시 제 옆에는 아리따운 진행자죠. 주아림 시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네, 뭔 대답이 그래요? 아니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6회 녹음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6회 정도 되니까 입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저 초반에 1, 2회 때 보니까 좀 들어보니까 네. 입이 안 풀려가지고 말도 잘 못한 것 같은데 하림 씨 어때요? 저도 이제 좀 회가 거듭될수록 이제 좀 부끄러운데 저 들어봤는데요. 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 보이스에다가 좀 잘 잠기는 편이라서 오기 전에 좀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목을 풀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신다면서요? 네, 노래를 막 실컷 부르고 네. 좀 그런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어디서 불러요? 노래방에 가서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시간이 촉박해서 낮부터 네. 노래방에 가면 미친 X로 이제 찍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길거리에서 노래 부를 수는 없잖아. 그게 더 이상하잖아. 행복해요. 행복해요? 길거리에서 그냥 부르고 왔어요? 길거리에서 부르고 집에서 좀 부르고. 예. 노래 부를 때는 안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예, 아무튼 그럼 좀 더 가열차게 이 풀린 방송 기대해 보면서 진행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앞부분에 나를 사로잡은 문장 코너를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미당 서정주 시인의 아름다운 것은 슬픈 것이니라 라는 시의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거시니라가 지금 하니까 조금 되는데 나 아까 이게 거시니라가 자꾸 꼬이더라고요. 잘 돼요? 하림 씨? 거시니라. 거신이라. 이게 전 잘 되는데. 잘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무튼 왠지 찬바람 부는 지금 계절에 잘 어울리는 시 같은데 아무튼 이 문장을 선정해 오신 오늘 작가님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 6회 탐문 방송의 주인공이죠. 소설가 임재영 씨. 임재영 소설가라고 해야 되는데 소설가 임재영 선생님 하면 너무 우리가 노친하잖아. 그지? 선생님 좀 아니죠? 예. 아무튼 지금 제 앞에 두 분의 소설가가 나와 계신데요. 우선 초대 손님이신 임재영 소설가와 그의 지인으로 함께 나오신 전삼의 소설가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삼의 소설가분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바쁘신데 이렇게 멀리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까 앞에 기다리고 계셨는데 길 잃은 고아들처럼 쭈그려 앉아서 길바닥에 이렇게 두 분이서 앉아 계셨어요? 저는 좀 나중에 왔는데 이 친구가 그냥 앉아있길래 문이 안 열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두 분이서 외롭게? 두 분의 어떤 외롭긴 모습이 했었어요. 그래요. 저희한테 뭔가 이렇게 포스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줄 알고 잔뜩 쫄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앉아 계신 모습이 굉장히 되게 문학적인 고민을 두 분이서 얘기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건강 고민이요. 건강 고민. 이따가 이 친구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부분이? 눈만 봐도 지금 이상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아주 그냥 디스 아니에요, 디스. 건강해 보이시는데. 아니야, 난 게임하니까 시끄러우니까 절로 가라 그랬어요. 게임 방해하지 말라. 좋습니다. 제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두 분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네. 우선 임재영 소설가는요. 1985년생으로 저희 근데 이렇게 나이를 항상 밝혀야 되나요? 아니
그죠? 네, 자유롭게 네. 밝혀지면 밝혀지고 말면 네. 말고. 써 있으니까. 네. 1985년생으로 2012년에 아틀라스의 유언장이라는 작품이 사이버 문학광장의 연작 우수작으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아틀라스의 유언장은 책으로도 출간됐고요. 지금은 자음과모음 출판사에서 만든 웹소설 웹툰 사이트 에브리북스에서 찌혼, 시혼, 그리고 기구라는 작품을 연재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에요. 예, 토요일마다 연재를 예. 맞아요. 아닌가요? 진행 중이신가요? 예.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길 바라면서. 네, 좀 놀랍네요. 아, 왜요? 왜요? 이게 사실인데 놀라워요? 하고 본인이 이런 연재를 활동을 하고 한다는 있다는 게 놀랍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 자세한 작품 조사가 작가 조사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놀라고 있어요. 이 작가 조사는 우리 또 밖에 계신 안미옥 작가의 예. 구성 작가께서 그 다 탐정처럼 그럼요. 예리하게 예리하게 다 찾아내시는데 우리 저기 임재영 소설가는 또 특이하게도 안미옥 시인과 대학 동기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대학 동기입니다. 예. 대학 더 이상 할 말이 없대요. 대학 동기입니다. 대학 동기시기만 한 거죠? 아, 정말 친하진 않았어요. 친하진 않았고. 예, 졸업 후에 한 번도 연락 없다가 그래요.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네. 자기도 어색한지 계속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아, 나 저 동기인데요라고 하길래 도대체 내가 아는 안미옥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미호 언니도 이렇게 어. 뭐 이렇게 나서서 사람이랑 친해지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예. 미옥이도 사람이 소심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어색했을 것 같은데 뭐 학교 다닐 때 싸우거나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는 거의 아무하고도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아.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미호 언니 문제는 아니었네요. 그럼 아무도 안 친하면서 혼자 대학 생활을 영위하신 스타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문학에 빠져 있었나요? 그때 제가 뭐에 빠져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지 기억이 않아요. 안 나죠. 네,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저 실내기도 잠깐 할 텐데 그게 아마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아까 이렇게 주아림 시인이 이렇게 소개해준 내용을 봤을 때 이 제목들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아틀라스의 유언장. 그러니까요. 또 지금 연재되는 것은 찌혼, 시혼 그리고 기구. 아 무슨 그 판타지 느낌 되게 많이 나고. 그래요? 장르 소설일까요? 네, 둘 다 그죠? 맞아요. 그죠. 그래요. 그 실례지만 찌혼, 시혼 그리고 기구. 제가 이 의미를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간략하게 좀 뭐 어떤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설명할 게 없어서 좀 부끄럽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세 명의 등장인물 이름이에요. 이름. 예, 이름 세 명입니다. 이름 좋다. 네. 그냥 예쁘다. 단지 이름. 단지 이름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어떻게? 그냥 장르소설이니까 시대적 배경 자체는 굉장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굳이 말하면 중세 이스탄불을 배경으로 하시겠지만은 아, 그게 네.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아. 이스탄불이 등장하진 않는데 네. 배경으로 조금 그렇게 사용을 짐작해 하셨고. 볼 수 있는. 네. 이스탄불은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저 2번 갔다 왔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또 임신의 해외여행 자랑이 또. 미안합니다. 항상 가고 싶었습니다. 한번 가세요. 그거 정말 좋더라고요. 어. 그리고 책으로 이미 출간된 아틀라스의 유언장. 역시 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는 소개하기가 좀 편해요. 네, 스토리가 네. 좀 단순하거든요. 예. 네. 아틀라스는 소설 내에서 하나의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로서 지구의 기후 조절이나 이런 생계 같은 걸 담당하는데 애초에 만들어질 때 인간 행복하게 만들라는 목적이 프로그래밍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너무 말을 들어 먹질 않아가지고 맨날 곤혹스럽게 실패만 계속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번 그러면 인간들이 너무 멍청해서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인간들의 지능을 한번 높여보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고 높여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더라. 예, 아니 높이니까 지능을 높인 사람은 모두 예외 없이 자살을 했어요. 지능이 높아지면 이 세상은 견딜만하지가 않은 거죠. 야.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반대로 아예 지능을 낮춰보자라고 네. 해서 지능을 낮추기 시작하니까 그게 싫다고 아틀란스에게 테러를 가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대충 어떻게 끝이 나는 컴퓨터 이제 그런- 이름이 아틀란스의 유언장이라는 거죠. 예. 그 소설 구성 전반적으로 아틀라스 죽기 전에 유언장 남기는 형태입니다. 재밌네요. 네. 이 얘기를 그- 들어보니까. 네, 그 웹소설 연재가 뭐 지금 보편적이기도 한데 하시는 데는 뭐 무리는 없으신 것 같아요.
많은 무리가 있죠.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연재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이 완성된 상태에서 연재를 하시는 사람들도 계시고 보니까 아니면 그때 계속 쓰면서 연재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 연재하시는 거는 어떤 방식이에요? 본디 그 찌온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썼던 글이에요. 한 4년 동안 계속해서 써가지고 완성을 한 작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연재하게 됐으니까 이미 완성된 상태니까 연재 자체는 하기가 쉬웠어요. 네. 근데 연재를 하면서 뭔가 좀 마음이 동해서 외전을 따로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게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벌써 3주째 마감을 미루고 있어요. 이번 주에 멋있다. 끝을 내야 됩니다. 목소리에 힘듦이 굉장히 묻어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궁금했었는데 그 아틀라스의 유언장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컴퓨터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이 됐다. 네. 여기서 혹시 소설 내부에서 혹시 설정해 놓은 뭐 행복의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아틀라스가 되게 힘들어요. 초반부터. 기준을 기준- 행복에 대한 모호한 기준도 상태에서. 제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행복하라는 그렇죠. 프로그램만 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출발선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컴퓨터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될 텐데 행복이란 기준이 참 모호한 거니까. 그죠. 예. 네. 네, 그럼 뭐 좋습니다. 우리가 막 떠들고 있는데 우리 전삼의 소설가가 졸려 보이세요? 아니요. 아니죠? 제가 소개 좀 소개를 전산으로 좀 해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예. 네, 1987년 서울에서 태어나 2010년 대산 대학문학상을 통해 등단하셨고요. 장편 소설로 날짜 변경선, 단편 소설집으로는 소년 소녀 진화론 등이 있습니다. 아, 예. 2권의 소설책을 벌써 내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네. 텀이 5년이 걸렸네요. 아, 2권을 네. 내는데 그래요. 그리고 2010년에 등단을 하셨으면 그렇죠. 5년. 그러니까 등단작으로 첫 책이 나온 건가요? 그러면? 등단 자체는 단편으로 했는데 네. 그 이후로 아무 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다가 음. 청소년 소설을 그 공모전에 냈더니 상은 주지 못하겠다. 하지만 출판은 해보자라는 연락이 와서 그게 네. 책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장편 소설 날짜 변경선 같은 경우는 그럼 되게 어린 나이 나오신 거 아니에요? 나이가 20대 중반 때? 그렇죠. 그죠. 근데 제 다음에 상을 탄 사람이 네, 최석영 소설가라고 네. 그 소설가는 18살에 장편을 써서 19살에 상을 타고 20살에 그걸로 대학을 갔어요. 아, 책을 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책을 20살에. 냈어요. 20살에? 냈어요. 그렇구나. 아, 뭐 비교하면 불행하니까. 그게 난 뭐 했지? 그 그러니까 아니, 나이에? 전 아무 생각 저는 빵만 먹었어요. 빵 그때. 먹었어요? 빵 먹고 교복 터지고. 빵 저는 먹다가. 그 나이 때 시를 좋아만 했어요. 참 좋아했죠 시를. 손가락 빨았어요. 그냥 바가락이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좋습니다. 뭐 시 얘기도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초대 손님인 전삼의 소설가에 대한 어떤 자세한 질문들은 조금 있다가 준비된 코너에서 좀 더 해보기로 하고 네네.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그 오늘 첫 부분에 나를 사로잡은 문장에서 서정주 시인의 시를 우리 임재영 소설가가 선정해 주셨는데 우리 안미옥 구성 작가의 조사에 의하면 시를 평소에 좀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뭐 특별하게 이 서정주 시인의 시를 골라주신 뭐 이유가 있으실지 말씀해 주시죠. 시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는 뭐 자부할 수가 없고요. 네. 다만 당시에 이 문장을 골랐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이 서정주의 시집을 읽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때 세산 다시 읽은 셈이었는데 대학교 때 한번 읽고 네. 이제 다시 한번 더 좀 깊게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읽어봤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무슨 꽃을 문지르는 가슴이게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이 시가 가장 좋았는데 그건 좀 너무 길고 네. 그 다음으로 소개했던 이 시는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고민하는 것과 좀 맥이 맞아가지고 좀 더 울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게 됐어요. 예.
평소에도 그 서정주 시 외에도 다른 시도 뭐 많이 찾아서 보시는 편이신가요? 사실 좀 부끄럽긴 한데 저는 그 정말 교과서에 실린 시인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 그냥 반복해서 보는 편이에요. 아, 시를 그 윤동주, 서정주, 한영운 이런 사람들. 특히 한영운 씨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요? 먼지 냄새 나는. 좀 취향이 살아있는 사람 거 아니었죠? 살아있는 사람 거 서정주가 죽었어요. 죽었어. 죽었다고.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는 이 서정주가 제일 가까운 신뢰에 함께 신간. 숨으셨던. 예. 아 그래요. 그럼 주아림이란 사람이 시인인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아닙니다. 죽으면 아이고. 읽을 거예요. 죽으면 괜찮습니다. 멋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시를 별로 잘 안 읽어요. 우리 네. 작가 언니는 왜 여기다가 시를 좋아하시냐는 문자가. 이거 조사가 엉망진창이야. 조사가 예, 두 분이 탐정인데 불량 탐정으로. 네. 이게 대학 동기지만 아는 것이 밝혀진 전혀 바 없어. 정말 친하진 않았다. 이게 그거에 대한 증거다.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전삼회 소설가는 혹시 뭐 좋아하는 시인이나 뭐 최근에 좀 감명 깊었던 시가 있나요? 저는 주로 네. 뭐 잘생긴 시인을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그 10년째 안 늙고 계시는 김종일 시인이라든가 요즘에 그 하디슈인 황인찬 시인이라든가 잘생긴 사람이 좋죠. 황인찬 시인 잘생겼나요? 인찬이 자꾸 보면은 정이 드는 얼굴이에요. 그 인찬이 잘생겼어. 미묘한 앞니라든지. 나는 인찬 씨한테 뭔가 성형수술을 건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제가 안면 쪽을 제가 하악 네 하악 쪽 나 그 축구 선수 좋아하는데 내가 인찬이한테 얘기했었는데 닮은 되게 똑같이 생겼어. 나 그 그래? 축구 선수 볼 때마다 인찬이 생각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잡담이 좀 길어졌는데 네. 자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네네 좀 이게 좀 재밌어지는데요. 임재영 소설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한 3회 때부터 시작했나요? 이 네, 코너 네. 이름을 귀엽게 얘기하면서 시작하는데 이번 코너 이름은 알랑가 몰라 시간입니다. 뭐 별거 아니고요. 작가가 직접 써온 자기 연보를 소개해 주시는 네. 시간인데요. 먼저 그럼 임재영 소설가께서 직접 좀 준비해 주셨죠? 자기 연보. 자기 연보를 먼저 읽어 주시고 우리 연보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 봅시다. 네. 그럼 한번 읽어 주세요. 네. 정말 짧게 써가지고 부끄럽네요. 네. 네, 1985년에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읽다 보니까 2000년 9월 9일에 처음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소설을 쓰고 있어요. 15년째. 2000년에 시작해서 햇수 헤아리긴 꽤 편해서 좋습니다. 그동안 문창과도 가고 군대도 가고 대학원은 철학과를 가고 이럭저럭 살다 보니까 이 나이입니다. 사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큰일이에요. 이거 고민 상담 코너 모셔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기 연보가 아니고 고민 상담 상담에서 코너로 이거 잘못 간 그러니까 네. 이거 모셨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2000년부터 말하면 본격적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2000년이면 뭐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그때쯤이죠? 중학교 3학년인가 어. 고등학교 때인가 아마 그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예. 2000년에 제가 저 대학생이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대학원은 특이하게 또 철학과로 가셨어요. 뭐 네.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진학을 하셨나요? 대학원을 문창과를 가고 싶진 않았어요. 이유가 있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아니야 이건 없는 얼굴이에요. 없는 얼굴이야. 슬픈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의 여튼 예리한 지적이네. 철학서 인문서적 이런 것들을 좀 좋아했었고 모르겠어요. 문학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철학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더 깊이 알아보면은 좀 더 재밌는 게 열릴까 생각을 하고 한번 가봤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2000년 9월 9일에 처음 소설을 썼다고 해주셨는데 네. 그리고 날짜까지 굳이 이렇게. 날짜까지 그래요. 기억하시는 이유는 그게 제가 기억이 몇 년, 나는 건지 아니면 기억을 자기한테 자꾸 되새기는 건지. 이게 한 몇 년 정도 지나가지고 제가 언제 글을 썼는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딱 이 날짜가 나와가지고 되게 신기한데?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계속 기억은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네. 기념일 같은 거 챙겨요? 혼자 술을 마십니다.
어, 9월 9일에. 네. 9월 9일만 마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전삼의 소설에 횟수를 헤아리면서 마십니다. 두 분이 15년째구나. 예. 나 좀 껴줘 대화에. 두 분이 술을 좀 종종 드세요? 같이? 사실 이 친구도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전삼의 소설가가 여기 술을 자주 드시는 걸 알고 있는 눈치인데? 그래도 3회가 음, 완전히 교류가 없진 않아가지고요. 그래요. 가끔. 완전히 교류가 없진 않은데 저랑 조금만 더 교류가 있다면 제가 술 좋아하는 건 거의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뭐 주량이 어느 정도 되세요, 우리 임지영 소설가? 사실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 소주를 마시질 않기 때문에 정확한 주량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소주 한 병 정도이지 않을까. 소주는 잘 안 드시고 맥주만 드시고 맥주 무슨 술을 먹길래 이렇게 고민을 해? 고량주 아니야 고량주? 아니요 그냥 좋은 술을 막 찾아 먹습니다. 네. 아니 뭐 농담 삼아 뭐 하나 또 질문을 드리면 아까 이제 문작가를 이제 졸업하고 굳이 문창과 대학원을 다시 진학하고 싶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우리 옆에 계신 주아림 시인도 그렇고 밖에 계신 안미옥 시인도 그렇고 문창과 대학원을 다니고 있기도 하고 사실 저는 국문과 대학원을 다녔는데 이 문학을 전공하더라도 사실 대학원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니까 철학적인 공부도 사실 병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은 혹시 좀 고려를 안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철학과에 가서 이 뭐라 해야 될까 문학과 좀 별개로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문학에서 좀 더 진전 있는 어떤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철학과에 간 건지. 그냥 뭐 아주 실리적인 말을 하자면은 네. 저는 그 철학과 대학원을 시립대를 갔었는데요. 네. 네. 등록금의 차이가 꽤 있죠. 그렇죠. 네. 아유, 크죠. 서울 시민이세요? 네. 아유, 크죠. 그러면 굉장히 네. 크지. 그 사립대 등록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시립대는 문창과가 없으니까 우선 선택지에서 좀 빠지기도 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집에서 너무 멀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은교가. 네. 그 외에는 글쎄 그냥 학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네. 학을. 네네 학문이요. 학, 그렇죠. 난 또 우리 철학과 이 문학의 합을 보러 난 난 센 줄 그래요. 알았어요. 아니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 써오신 내용 마지막이 이제 이럭저럭 살다 보니 이 나이입니다. 사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라고 끝맺음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이렇게 슬퍼 보이죠? 막막하고. 아니 저 오히려 되게 패기 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막막하지만 뭐 난 내 길이 있을 거라 믿는다 이런 느낌이 사실 좀 드네요. 그래요. 뭐 안미옥 씨랑 대학 동기라고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대학 시절에 이렇게 뭐 소설을 물론 잘 쓴 친구고 또 굉장히 괴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개량 한복을 입고 삭발하고 다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요즘도 가끔 개량 한복 입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뭐 어떻게 요즘엔 어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이제는 더 이상 끊었어요, 그 개량복을 펜션? 입지 않습니다. 아니 그때는 왜 그런 패션을 입고 다니셨던 거예요? 하고 다니셨던 건지. 아니 삭발을 하고 개량 한복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합장하지 않아요 앞에서?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긴 있었죠. 그래요? 네, 어. 아주 많은 에피소드 있긴 있었지만은 네. 아니, 간단히 왜 입으신 거예요 한복을? 별로 간단히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간단한 계기 좀 말할 수 있어요. 네. 복잡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그냥 얘기하세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는데 네네. 보통은 그냥 한복 입은 국사 선생님들 많이 있잖아요. 네. 한 분 지나가 멋있는데 하고 그 다음날부터 입기 시작했고 아. 그 다음에 딱히 벗을 이유가 없어서 군대 가기 전까지 입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입기 시작해서. 네, 근데 고등학교 때 교복 입지 않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죠. 더 많은 싸움이 있었고 주변의 만류를 그냥 듣고 그냥 흘리신 거죠. 투쟁했어요 투쟁. 네, 뭐 여러모로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요. 투쟁한 셈이긴 하죠. 어. 하여튼 그랬습니다. 집이 좀 부유한 편이셨어요? 아니 개량 한복이라는 게 사실 뭐 말이 쉽지 이게 비싸. 비싸요. 비싸거든. 그냥 일반 기성복에 비하면 그렇지 않나요? 단벌이었습니다. 거의. 단벌 신상. 아니 나는 지금 좀 궁금해진 게요. 좋아요.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거든요. 학부가. 네. 그 대학 말하는 거죠? 명시대 네. 맞아요 기독교 학교. 맞아. 그 뭐
사탄으로 몰린다거나 채플 수업에 입장 거부를 당한다거나 뭐 CCC 기독교 동아리가 와서 탄압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안타깝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타깝네. 아마 거기까지 가면 사실 좀 극단적인 거니까. 그죠. 대학은 그죠? 자유로운 뭐 곳이니까 이게 입을 걸 일이 있으니까. 삭발하고 한복 입었다고 너무 그죠. 또 불교적으로 몰아가면 안 되니까. 그죠. 불교는 아니었어.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전삼의 소설가가 혹시 기억하는 임재영 소설가 첫 인상이 있나요? 첫 인상이 어땠을지 좀 궁금한데. 처음 만난 게 선배가 군대를 제대하고 소설 수업이었나 그럴 거예요. 예. 그 전에는 굳이 편견을 심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문창과 남자 중에는 정상인 남자가 굉장히 드물다 내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진심이에요, 이건, 저는. 죄송한데 저희 파문의 입장과는 조금 다르니까 듣는 분들 고려를 좀 해주시고 아무튼 저희 학교가 이상했습니다. 저희 학교 저희 학번이 특히. 네. 그래서 저는 남자 형제가 없어요. 위로도 없고 아래로도 굉장히 적은 편이라 처음 인상 선배다. 군대를 제대했다. 학번이 위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그리고 나중에 소설 수업엔 이제 소설을 보고 나니까 뭐 저런 인간이 있는데 글은 잘 쓰지. 뭐 긍정적이네. 이성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말이었다는 거. 아니 뭐 굳이 첫인상을 이성적으로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요. 저희 학교 1학년 때 네. 주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창과 여자들은 문창과 남자와 사귀지 말 것이며 문창과 남자들은 문창과 여자 아니면 너 같은 놈들을 받아줄 수 없으니 꼭 잡을지어다. 아이러니네 이거. 그니까요. 그죠? 창과 방패.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두 분은 그래서 지금 현직 솔로세요? 어떻게 연애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 노코멘트 하셔도 돼요. 네. 둘이서 하는 거라면은 당연히 아닙니다. 아유 둘이서 분노했어요. 저는. 그걸 묻지는 않. 예 죄송해요 제가 네, 괜한 걸 저는 물어봐서. 그 한때의 치기 어린 문창과 남자와의 연애 이후로 글 쓰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자라고 굳게 다짐한더라. 아, 네. 좋습니다. 네. 아 우리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네. 깊어지기도 하고. 네, 왜 꿀잼이 있는. 그래요. 네. 우리 그러면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야죠. 이번 코너 뭡니까 주한임 씨?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예, 내친소, 내친소라는 코너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저기 같이 초대해주신 전삼의 소설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 자 아무튼 임재영 소설가 옆에 계신 우리 전삼의 소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시간. 임재영 소설가가 전삼의 소설가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됐는지 좀 먼저 썰을 풀어주시죠. 우선은 뭐 계속 얘기한 것처럼 네. 문창과 후배니까 만난 건 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네. 알게 된 건. 다만 학부 시절에 그 소설 수업에 있을 때 삼회 소설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네. 소설을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소설 잘 쓸 사람이 좋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친해져 보자고 했는데 3회는 거의 기겁을 하면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문창가 남자를 만나지 않기 그런가 위해서. 봐요. 딱히 그런 쪽으로 접근한 건 아니었는데 아니요. 그냥 같이 소설을 써보자. 변명을 할게요. 아니 사람이 너한테 호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방식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방식은 그거에서 좀 어긋나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면 대충 감은 오는데 어떤 실예 같은 거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예를 들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말라고? 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고. 뭐 어려운- 술주정을 부리거나 뭐 멱살을 잡거나 했어요? 그건 주로 제가 했죠. 아 그렇죠. 그래야지. 두 분 친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또. 좋습니다. 그러면 뭐 굳이 묻자면 우리 임재영 소설가가 오늘 초대를 했잖아요. 임재영 소설가가 생각하는 전삼의 소설가의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뭘까요? 매력이라. 음. 매력이라. 매력 없는 것 같잖아. 왜 이렇게 억지로 짜네. 이건 좀 시간이 바로바로 필요한 나와야지. 질문이긴 하지만은 네. 네. 매력 있습니다. 야, 네 예. 있습니다. 좋아,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네. 네. 어떤 매력이죠? 제가 어렴풋이 알기로는 음. 이 전삼회가 굉장히 그 힘들어요. 네. 이것저것 생계를 유지한다든가 직장 다닌다든가 이 모든 네네. 것들 그리고 건강 악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그 역경이 첩첩이 쌓여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간의 틈바구니 내에서 계속 정말 표현 그대로 꾸역꾸역 소설을 계속 써내려 가니까요. 그게 정말 사실 힘들죠. 그렇죠. 네, 항상 작가람 모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항상 어려운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지 않고 소설 쓰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피곤한데. 잠을 거의 안 자고. 그래서 건강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네. 어때요? 이 여기에 맞춰서 전삼회 소설가가 좀 그러면 작품을 쓰실 때 뭐 주로 좀 밤을 새시는 편이에요? 직장을 퇴근하고 나면 밤밖에 시간이 없죠. 게다가 혼자 살려면은 쓰레기 버려야지, 청소해야지, 빨래 돌려야지. 그럼 뭐 지금 대답에 나오는데 직장을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거야? 그렇죠. 예. 어떤 직종에 종사하시는지. 남을 홍보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 회사의 홍보부서 쉽게 말해서. 예, 그냥 회사 자체가 홍보 계열입니다. 그래요. 매일 출근하시고 계시고. 그래야죠. 바쁘시네요. 그 출근하시랴 소설 쓰시랴 우리 모두의 고민인데 사실 뭐 이게 문학만 하면서 살기가 참 힘든 세상이니까 아무튼 전 다행 같습니다. 우리 전삼회 소설가는 직업을 갖고 계세요. 그래도 임재영 소설가는 직업은 현재 뭐 따로 없으세요? 저는 그냥 과외와 학원 수업하면서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좋습니다. 우리 뭐 얘기가 깊어지고 있으니까 역시 다음 코너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나는 소설가다. 나는 소설가다. 나는 소설가다. 야 미호가 제목이 이게 뭐냐? 나는 소설가다. 나는 가수다에서 따온 거지. 그러니까. 난 시인이냐? 그래요. 난 그럼 신이냐?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작가의 등단 뒷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나는 소설가다. 자 그래서 오늘 모신 임재영 소설가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작가가 되셨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떤 등단 제도와 말하자면 조금 다른 방식이죠. 좀 재미있는 방식일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 어떤 등단의 이야기들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등단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문사에서 하는 신춘문예나 뭐 출판사나 뭐 이 문예지에서 하는 그렇죠 신인상 등을 통해서 작가가 되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꼭 등단 제도를 거쳐야만 작가가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책을 출간하기만 해도 작가가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제 뭐 그걸 이제 사람들이 얼만큼 호응해 주느냐의 문제가 같은데 아무튼 비율이 좀 적긴 하지만 원고를 이제 먼저 투고해서 말씀드린 대로 책을 먼저 만든다든가 뭐 이런 방식 작품이 상을 받는다 하는 방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인상 말고도 임재영 소설가 같은 경우는 상을 먼저 이렇게 받으신 건가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요 등단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여기 출연진 중에 좀 가장 좀 특이한 등단 방식이 아니었나 싶어서 괜히 엿듣는 건데 그러네요. 뭐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는지 등단을 또 어떻게 하게 됐는지. 네. 저도 사실 정확히 제가 등단을 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해서 모호한 게 있습니다. 제가 소설 출간한 거는 고등학교 때 처음 출간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또 등단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또 몇 년 전에 그 아틀라스 유언장으로 문장에서 최우 수작을 받고 네이버 캐스트에 올라갔어요. 그 좀 별개로 진행이 됐었죠. 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제의가 와가지고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등단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야프라는 것 자체가 등단 작가 대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아마 등단이지 않았을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심의 통과된 거니까. 네, 그렇죠. 아야프에서. 네,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등단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등단이라는 것도 사실 어떤 말이 제도지만 딱 부러지게 어떤 이 선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소설은 요새 더 그런 여러 가지 경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양해지고.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나. 네. 그 임정 소설가 말씀 중에 뭐 내가 과연 이게 등단한 게 맞나라는 얘기할 때 제가 떠오르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저도요. 있어요? 혹시 네. 아니 저는 이문재 선생님이 좀 떠올랐어요. 아. 이문재 시인
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등단했을 때요. 등단은 저 신문을 통해서 이제 등단을 했는데 신문이 나온 날이었어요. 나온 날 제가 자취방에서 나와서 부랴부랴 좀 신문을 찾아서 헤매다가 저 이문재 선생님 우연히 만났어요. 네. 이문재 선생님이 축하한다며 이제 신문도 사주시고 책도 몇 권 사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넌 등단해서 좋겠다. 나는 등단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 그죠. 시운동으로 해서. 그렇죠. 네. 예전에는 그 어떤 그 뭐라 그랬죠? 그 그죠. 같이 무쿠지, 네. 그렇죠? 무쿠지 형식으로 발표하면서 공지, 나오는. 형식으로 이제 했던 방식도 있으니까 네. 그런 말씀했던 게 좀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소설을 쓰는 데에는 보통 작가만의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임재영 소설가의 경우는 어떤 이유로 소설가가 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그게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습니다. 혹은 더 추가된다고 하는 게 좋겠고 제일 최초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설 썼던 이유는 네. 계속 재밌게 소설을 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기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소설이 많아도 딱 내 취향의 소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결국 내가 내 취향의 소설을 써서 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거는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고 내가 재미있어야 하는 소설이 1차적 목표인데 좀 시간이 지나고 요즘 들어가지고는 좀 더 달라지는 게 뭐라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어떤 삶의 정당성 같은 문제와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설 쓰기가 더 이상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경우가 혹은 기쁘지 않은 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잘 쓰일 때는 재밌겠지만 그때는 별로 많지 않고 네. 그때 쓰였던 걸 다시 보면은 별로 잘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까지집할 때도 많고 근데 다만 어떤 초조함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삶의 정당성 같은 게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고 싶으냐 살고 싶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매 순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 혹은 임시방편인 변명 같은 게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네. 좀 더 첨언하자면 이거는 몇 년 전부터 했던 생각이고 네, 네. 다시 또 최근에 제가 어떤 소설을 썼어요. 네. 그 이 소설은 어디 발표하지 않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쓰는 소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은 제가 가장 괴로웠을 때 쓴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그 소설로 환원되는 과정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좀 헷갈리는 것은 고통 때문에 소설을 쓰는 건지 혹은 소설을 쓰기 때문에 다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인지 이게 계속해서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하고 뭐 결국에는 안 쓰면은 좀 초조하고 그죠. 할 줄 아는 도둑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계속 쓰게는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모두의 비유네요. 할 줄 아는 짓이 이거밖에 없어서. 심지어 배운 도둑질. 그렇죠. 아, 배운 도둑질. 야, 진짜 이거 좀 핵심이다. 초식상한 비유. 아니 이게 라디오라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쉬운데 임재영 소설가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그 고뇌에 찬 표정으로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눈빛이 되게 그죠? 네,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눈빛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문학으로 가득 찬 얼굴이랄까. 네. 네. 이쯤에서 우리 대화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쯤에서 임재영 소설가의 어떤 작품을 안 듣고 올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재영 소설가의 육성으로 이번에 우리 아야프에 선정된 소설이죠. 경마. 경마의 한 대목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점은 폭포였다. 길은 한없이 이어지다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끝나 있었다. 동료들은 선두부터 떨어져 내렸다. 너무 갑작스러워 제대로 반응할 수 없었다. 어떤 이는 간신히 레일 끝을 잡고 매달렸지만 뒤에 오는 말발굽에 밟혀 손가락이 모두 으스러진 채로 추락했다. 그들의 긴 비명이 폭포 소리에 묻혔다. 나는 동료들에 비해 훨씬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다. 이 경기가 나의 첫 승마였다. 난 단 한 번도 말을 타본 적이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허벅지에 힘을 꽉 주고 불뚝거리는 말 목덜미를 꼭 끌어안는 것뿐이었다. 나는 앞을 전혀 보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다만 가뭄 덕분이었다. 가뭄은 명마였다. 문외 아닌 나조차도 가뭄이 나의 서툰 몸놀림에 맞춰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가뭄은 우리 동료 중 누구보다도 빨리 길이 끝났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일말의 주저도 없이 그대로 방향을 틀어 레일 펜스를 부수고 밖으로 빠져나갔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안전해진 이후였다. 그제야 천지를 울리는 폭포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그리고 반수 이상 줄어든 동료들도. 동료들은 모두 어찌할 바 모르고 벼랑 끝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비현실적 풍경이었다. 레일은 잘려나가 있었다. 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누가 칼로 끊어낸 듯했다. 절단면에 걸쳐져 있는 굵은 나무도 세로로 잘려 그 속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가뭄에서 내려 벼랑 끝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보았다. 지하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막대한 양의 물이 시면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다. 시면은 밤하늘처럼 넓고 깊었다. 폭포는 그 어둠 한복판으로 사라지는 가느다란 선에 불과했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시야를 가득 메우는 어둠에 깜짝 놀라 얼른 고개를 돌렸다. 보고만 있어도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악몽 같은 이 상황에서 발치에 나뒹기는 짓이겨진 손가락들만이 지금 이곳이 현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네, 임재영 소설가의 소설 경마 중에 한 부분을 듣고 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 소설의 도입부인데요, 그죠? 저도 이 소설을 읽었을 때 도입부가 좀 뭐랄까 좀 재밌고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흡입력이 좀 좋아서 이 소설에 뭐랄까요? 어려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세계 안으로 좀 빠져들게 만드는 뭐 그런 어떤 매력 있는 도입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특별히 이 부분을 좀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도입부는 별다른 앞에 얘기 없이도 그냥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도입부를 선정했었습니다. 네. 다른 단편도 할 수 있었는데 그 단편은 가장 마지막 장면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읽어봤자 별로 쓸모없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첫 장면이 괜찮은 걸로 선택했습니다. 본인이 읽었을 때도 이렇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마음에 드는 저는 늘 것이죠. 제 시를 보면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슬프네요. 우리 저 소설 전문은 우리 문장 웹진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뭐 이 소설 아직 읽지 못하신 청취자분들이 좀 계실 텐데 그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어떤 소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전반적으로. 사실 처음에 책상 자체는 후배의 꿈이었습니다. 후배의 꿈. 예, 어떤 후배의 꿈이었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 첫 부분이 후배의 꿈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후배의 꿈. 네. 후배랑 협의는 한 거예요? 예, 그럼요. 돈을 주고 샀나요? 그럴 리가요. 자기는 되게 초보고 말을 탄 적이 없는 기수인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경마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경마가 사실은 아니라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길이 뚝 하고 폭포처럼 끊어지고 벼랑으로 애들이 우르르 쏟아지는 죽어나가는 그러한 서바이벌 게임 비슷한 경마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보면서 이런 직업이 진짜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믿었거든요. 근데 점점 더 황망해지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직업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생각 이상 죽음에 대해서 관대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직업이 실제로 있는 적을 저는 만나면 이런 직업이 어느 나라에는 있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없습니다. 꿈이었어. 있으면 큰일 나죠. 그죠. 뭐 사람이 일하다 죽을 수도 있죠. 헝거 게임 같이 마치. 우리 주하림 시인도 한번 뭐 질문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게 전 질문이었어요. 실제로 그거예요? 이게 존재하고 있는 게임, 존재하고 있는 직업인가? 바로 해결됐네. 네, 해결 끝. 아니 옆에 우리 전삼현 소설가는 평소에 좀 이 임재영 소설가 작품을 좀 접하셨나요? 웬만하면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 선정작은 보셨죠? 맞죠. 뭐 어떠셨나요 느낌이? 많이 인간이 됐구나.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래? 그래 좋다. 이렇게 옆에서 그 작품에 대해서 많이 인간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애정이 느껴지네요. 그래도.
역시나 자기 경험이 아니라 후배 꿈이었어. 역시나. 그 멋진 장면이 아니 뭐 소설 그렇게 쓰는 거죠 뭐. 우리 저기 서두의 그 나를 사로잡은 문장에서도 조금 나오지만 우리 임재영 소설가에게 뭐랄까 소설에서의 어떤 아름다움, 어떤 긍정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또 뭐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름다움과 슬픔이 어떤 관계로 좀 작용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관심사인데 좀 기묘하잖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아주 슬픈 일을 겪었을 땐 그것이 굳이 아름다움이라고 느끼지 않다가 어떤 소설에서 아주 극단적인 어떤 슬픔을 보게 되면은 시나 어떤 거기서 우리는 기묘한 미 같은 거를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서정주 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두견새 소리가 떨어지는 꽃, 그러니까 예뻤던 꽃이 지는 슬픔을 먹은 다음에서야 바다처럼 깊어진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글쎄요, 이거 되게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슬픔이나 기쁨이나 그것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둘 중 어디가 됐든 간에 깊이가 있다는 어떤 감각만 있으면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아주 기쁨으로 한 순간을 모든 인생을 다 살만한 것이라고 할 만한 어떤 기쁨을 소설에서 구현하기 쉽지 않고 하지만 슬픔은 상당히 어떤 깊이 있는 슬픔까지 구현하기가 쉽고 그러면서 점점 슬픔 쪽으로 많은 천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미가 개발되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이 경마 같은 경우도 제가 쓰고 싶었던 거는 이런 이상한 상황에 처한 주인공이 도망을 쳐야 되는데 도망을 칠 수 있는데 도망을 치자니 설사 죽음이 앞에 있어도 하여튼 모두가 결정된 이 상황이 좋은 거예요. 아니 좋다기보다는 확정적인 거죠. 확실한 거죠. 근데 완전히 불확실한 알 수 없는 어떤 곳으로 간다는 것, 혼자서 가야 된다는 것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소설이 끝이 나거든요. 왠지 저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 어떤 갈등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을 상상하면은 분명히 어떤 기묘한 아름다운 감각 같은 게 느껴지긴 합니다. 뭐 다른 사람 뭐 저는 그렇고 그걸 소설로 쓰려고 했던 거겠죠. 저는 이제 경마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자개하는 모습에서 어떤 철학적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좀 통으로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어떤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철학가 같았다. 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프로필에 철학가를 나오셨다거나 이런 걸 모르고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다는 부분이 어떤 철학 쪽에서도 그러니까 철학이 너무 통으로 나왔다는 느낌이 있어서 어떤 철학의 어떤 부분을 공부하시는데 궁금했어요 보면서. 우선 아마 철학가 같았다라는 묘사는 네. 말에게 붙어진 형용사이긴 했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가뭄이라는 명마가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랬다 뭐 이런 묘사가 있었을 것이고 철학과에서 어떤 뭐가 있었냐면 우선 철학과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하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인데 그래도 점점 하면서 좀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이 문학과 학문이 생각처럼 가깝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생각처럼. 근데 대학원은 보통 이제 한 명 정도만 잡고 하지 않나요? 철학가를 네, 그죠? 그렇죠. 뭐 어떤 사람 주로 공부하셨어요? 저희가 아직 석사 논문을 쓰지 않은 상태라서 하긴 힘들지만은 네. 제 관심사 중 하나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바뀔 수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현재로는 라이놀트 니버를 좀 다루고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하림이 아는 사람이야? 아니면 영민 쪽인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은 저도 잘 모르는 분이. 네, 그렇게 유명하지 저는 않습니다. 독일 쪽만. 사회처럼 뭐 하여튼. 그래요. 자 이쯤에서 역시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 이름은 주한임 시인이 전사매만이 알고 있는 임정의 은밀한 매력.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굉장히 기네요. 전사매만이 알고 있는 임재영의 은밀한 매력. 그렇죠. 같이 오시 오늘 지인
지인만이 알고 있는 우리 초대 손님의 은밀한 매력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네. 전삼의 소설가의 얼굴이 네. 흥미를 완전 잃었어요. 찌뿌둥해 지금. 네. 이 매력을 대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 있을지 모르. 저 표정을 봐서는 집에 가고 싶다라는 얼굴이 역력해서. 그래요. 아까 말씀대로라면 뭐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지만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된 사이잖아요, 그렇죠? 대학 선후배로 만났으니까. 그래서 뭐 전삼의 소설가만이 좀 알만한 어떤 폭로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폭로라기보단 이건 좀 널리 알려서 이 사람이 그래도 알고 보면 괜찮은 인간이에요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단히 요약하자면 보기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글 쓰는 거 말고 이 인간의 매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에 얘기해 준 거에서 힌트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먹을 걸 잘 주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끈기를 좀 강요를 시켜요. 어떠냐면 자전거를 못하는 후배에게 자전거가 숙달될 때까지 놔주지 않고 가르쳤다든가. 근데 그런 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그 얼굴에 집어 던지지 않고 버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모르지만 매력이 있어서 그렇겠거니 한번 겪어봐야 알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를 못하던 후배는 본인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자전거 잘 타요. 그럼 좀 다른 일화를 아시는구나. 후배들이 많이 있나 봐요. 사람이 학교를 나왔는데. 근데 여후배였어요? 자전거 못하는 분이? 그것까진 제가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고 이것도 들은 얘기예요? 목격한 게 아니고? 예. 임정수가 그 여후배였어요? 아니 자전거는 우선 아무나 안 잡아주거든. 자반은 줬어요? 아니 왜 강요했어? 왜 자전거를 타라고? 우선 오해가 있어서 하는 말이긴 한데 동의는 얻었습니다. 동의 없고 네. 자전거를 잡아줬다? 네네네. 네. 그럼요. 뭐 동의 없이 네네.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연습을 같이 한 것뿐입니다. 자전거 잡아주는 그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랑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그것과 별개예요? 약간 좀 그때 풍경 자체는 좀 별개였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좀 임정수가 저희 술 얘기를 빼먹지 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뭐 조주기능사 자격증 저도 사실 이 조주기능사가 있는지 처음 들었는데 그걸 딸 정도고 뭐 종류도 되게 잘 알고 맛도 많이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술에 대한 얘기는 거의 끝도 없이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뭐 당근 술에 대해서 주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아니요. 당근술? 전통주나 뭐. 전통주. 뭐 처음에 저는 술을 좀 되게 늦게 배웠다고 해야 되나? 네. 맛 자체를 거의 못 느꼈는데요. 얼마 안 됐어요. 칵테일에 한번 먹어봤는데 칵테일 맛있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비싼 거죠. 근데 돈이 아까우니까 이제 칵테일을 집에서 말아보자 하면서 마구잡이로 칵테일용 그 양주들을 사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제 친구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빠진나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속해서 술을 말아서 주니까. 돈은 없지만 말하자면 좀 싸게 좋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 근데 사실 돈도 거의 1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술을 돈이 사들이는데. 없었다며. 네. 생기가 위험하다면서요. 생기가 위험할 정도로 술을 사들여가지고 했다가 그러다가 그냥 자주기상 그냥 서브로 땄던 것이고 그렇게 막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까 갑자기 전통주에도 우연한 기회에 한번 접하게 됐어요. 네. 여행을 다니셨다고. 그다음에 전통주를 찾아. 근데 양주는 제가 만드는 곳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해외까지 외국에 가지 않으면은. 그치. 그래서 돈 정말 전통주는 많이 다 깨지겠다. 집에 있잖아요. 뭐 기억에- 집이 아니라 한국에 있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이건 꼭 먹어봤으면 싶다 이런 전통주 있어요 혹시? 예, 있죠. 하나 하나? 시간 관계상 베스트 원. 또 세- 깊어지네. 아니, 세 개. 세 개. 세 좀 개. 빨리 짧게, 말해서 짧게. 짧게 세 개. 베스트 3. 40도짜리 독주 중에는 네. 함양의 솔송주가 좋고 솔송주. 네. 그리고 막걸리 중에서는 송명산 막걸리랑 복순도가 좋았고 그 약주 중에서는 대구의 하양주가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괜찮아요. 할게요. 난 진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술인데 잘하시네요. 조주 기능사라는 건 칵테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칵테일 만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니 그럼 뭐 바텐더로 일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게 자격증도 있는데. 그 생계가 위험하니까. 생계도 어렵고. 바텐더가 얼굴 보고 뽑나요 혹시? 전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생계가 위험하지만 바텐더를 하면 손님이 위험해져. 아, 명확하다. 그러니까 친구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독설이네요. 근데 친구 아닌데. 그래요. 그냥 먼 후배로 할게요. 가까운 사이. 그나마. 친하다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빠해. 왜 그래요, 전삼일 씨는?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친하다는 거는 둘의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나름의 기준이 있구만. 친한 오빠 동생 사이 아니에요? 친한 선후배? 아는 사람 정도로 하죠. 아, 그래요. 네. 오늘 아는 사람으로서 같이 오신 전삼의 소설가. 그래서 은밀하지가 않았어요, 별로. 그니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즌 2에서 밀고 있는 코너죠. 이름하여 고민 타파 문학적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시간입니다. 네. 예, 뭐 많이 들어보신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분들 오늘 함께하지 않은 다른 분들 뭐 문학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전혀 아닌 분일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사실 좀 그분들의 국민탑에 섞어서. 그죠? 네, 요즘은 아닌 쪽도 있는 아닌 것 쪽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고민을 받아서 저희가 함께 들어보고 상담, 뭐 말이 상담이지 저희끼리 한번 노가리를 푸는 시간인데 자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한번 그 전까지는 텍스트로 고민을 받았었는데 요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녹음 파일을 좀 받아봤어요. 그 고민 상담에 대해서. 그럼 먼저 어떤 고민 사연이 도착했는지 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고민 들려주시죠. 철없는 여동생,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고 살까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 고민은 일명 매봉 여왕벌이라는 별명을 가진 철없는 제 여동생입니다. 제가 이런 별명을 지어줘도 콧방귀만 낍니다. 날마다 데려다주는 남자가 바뀌는 것은 기본이고 가끔 집 근처에 동생의 이별 선언을 받아들이지 못해 서성이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동생은 지금 20대 후반인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놀아야 한다며 회사도 다니다 말고 말 그대로 풀이 그 자체입니다. 기분 팔아 마음에 드는 남자와 만나면 술을 정신을 잃을 때까지 먹습니다. 한 번은 소개팅한 남자한테 꽂혀서 만취 상태가 되었는데 그 남자가 저에게 문자를 해 데리러 간 적도 있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성향인 제 눈에는 동생이 망나니로만 보이고 동생이 걱정되는 마음에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가치관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러다 이상한 남자에게 걸릴까봐 두렵습니다. 동생이 좀 마음 잡고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네,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이 고민 보내주신 분이 좀 떨렸나 봐요. 준비하신 게. 그죠? 중간중간에 버벅거리고. 고민이 깊어서. 그래. 이게 동생, 이 가까운 어떤 피부치에 관한 고민이니까 그죠. 심각한 고민 같아. 어떻게 두 소설가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임재영 소설가부터. 일단 먼저 저기 뭐 형제가 있으신가요? 임재영 소설가는? 네, 저는 사남매입니다. 사남매? 아. 어유 맞네. 사남매 장남이. 장남 거기에다가. 네. 전삼의 소설가는 어떻게 돼요? 저는 딸 셋 중에 막내입니다. 딸 셋 중에 막내. 다들 형제가 많네. 저도 누나가 있고 하림 씨도 동생이 있죠? 네, 저도. 동생이 있고. 네네. 아무튼 뭐 원래 집에 좀 문제 한 명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고민 좀 들어보니까. 그죠? 뭐 이런 얘기 있죠. 상견례 할 때 집에 꼭 또라이들이 하나씩 상견례 때 네. 조심해야 돼. 드러나는 집안의 실체. 그래. 이 고민에서 보면 뭐 쉽게 말해서 좀 이 보내주신 분이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데 이 동생이 좀 노네, 그죠? 네, 날라리죠. 그리고 또 이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쁘셔서 묻 남성들이 막 집 앞에 와서 막 기다리기까지 하고. 네. 근데 데이트 폭력이라 그래서 네. 괜히 또 이제 남자들에서 이상한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은 잘못 걸리면 또 이제 어떤 사회면을 장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 고민 보내주신 분이 동생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소설가 두 분이 좀 또 아무래도 사회랑 밀접한 글쓰기를 하고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전삼의 소설가. 소설가.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동생. 일단은
동생에게 의외의 수입이나 지출이 들어오지 않는지 잘 감시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경제 문제로 번지면은 사회면이 아니라 엉뚱한 데 실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요? 어떤 예. 면이 실리죠? 부고란이라든지. 돈과 엮이면 부고란으로 가? 극단적이네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질문자분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질문자분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니까 동생하고 같이 사시는 것 같은데 같이 사는 사람이 밤늦게 들어오고 밖에서 자기 동생 이름을 부르며 남자가 소리 지르며 운다 그러면 동네적으로도 민폐고 약간 그렇죠. 일단은 동생에게 위치 추적 시스템을 하나 붙이시고요. 네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나오네. 그러니까요. 또 예. 그리고 주위에 좀 건실한 남자를 하나 소개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네.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그래요. 우리 임재영 소설가 생각은 어떠세요? 또 이 마지막 쪽이 또 질문이 이런 거였잖아요. 뭐 제가 너무 동생한테 보수적으로 구는 거 아니냐. 자, 뭐 이러면 좀 고민을 해보고. 남자 입장에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약간 사매랑 좀 반대되는 의견이긴 한데요. 사실 이 문제도 좀 비슷한 문제로 저 역시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좀 있었는데 어떤 형제 자매 간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타인인 것이고 분명히 얘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잔소리를 많았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그러면은 아마 글쎄 어떤 말을 해도 그렇게 고쳐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성분 동생분이 어떤 특정한 어떤 무슨 부고란에 실리지 않는 사고를 당해서 불어에 실으면 기회가 없으니까 사고를 당해서 좀 정신이 들어서 행동이 바뀐다면은 그죠. 그거는 그냥 그 분이 스스로 바뀌는 것이고 동생분이 바뀌는 것이고 언니가 물론 가족이니까 걱정이 되고 좀 더 덜 위험한 길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도 그거는 제 경험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대신에 까미의 이방인의 마지막에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 정다운 무관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제 형제와 제가 굉장히 정다운 무관심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그렇게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애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하면 당연히 도와주는 것이고 일단 두는 거죠. 그렇게 살게 두고 자기가 깨닫는 게 도리어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은 네. 그냥 그때 가서 편히 돼주는 게 차라리 더 문제가 좋다고 생겼을 때 생각을 합니다. 자꾸 특히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은 별로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임정수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저는- 생겼을 때 그러니까 특히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근데 만약 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화가 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화가 날 수 있죠. 너 경험 있구나. 너 되게 비슷한 경험가. 너 이거 사연 네가 보낸 거 아니야 혹시? 아니에요. 아니야? 네,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객관성을 좀 잃을 수가 있거든요. 거리 조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은 되게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말을 해서 바뀔 수 있으면은 바꿔도 괜찮겠지만 그렇죠. 그 불가능할 경우엔 안 되니까 잘 안 그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개편이 돼준다. 그러니까. 그건 힘든 일이에요. 그건 사실은. 임정수가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좀 누나가 있잖아요. 누나가 네. 어렸을 때 누나가 좀 이쁘게 생겼었거든. 지금은 뭐 애엄마니까 아줌마인데 그죠. 어렸을 때 좀 잘 나갔어. 응? 그래서 이제 좀 막 놀잖아요. 네. 밤늦게 들어오고 막 부모님 몰래 놀려면 이제 나 팔고 이용해가지고 이용. 하고 이럴 때 저희가 쓴 방법은 그거였어요. 이렇게 그냥 놓는 거야. 놔라. 대신 나는 이 레이더를 켜고 있어야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지. 그 삶을 좀 살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얼마 안 가요. 한창 노는 시기가 있더라고 사람 보니까. 그죠. 놀다가 나중에 너무나 뭐랄까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아니 사회적. 참한 사람으로 변하더라고. 근데 이러다 지역사회 문제가 되면 어떡하냐고. 그렇지. 그럼 이사 가야지 뭐 어떡해요. 그죠. 그리고 많은 경우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체력이 딸려서 그렇게 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5년만 참으시라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아닌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이라니까 한 20대 6년 후반? 남았네요. 그래요. 그럼 그 언니가 굉장히 힘들겠어요. 6년 동안 언니도 사실 한마디로 충고를 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동생을 집에서 내보내세요. 아. 그래 다 컸네. 네. 그러네. 20대 후반인데. 아니 뭐 그래요. 그죠. 아무튼 상담을 해주시는 분 이게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내쫓아라 이러면 내쫓아라. 우리가 극단적으로. 또 미안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역시 소설가분답게 극단적인 그죠? 방법을. 극단적인 거, 뭐 네. 부고란을 생각하고 막 사실- 그렇죠. 사실 시인들이었으면은 되게 감정적으로 위로해주거나 동생도 뭔가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현실적인 거. 그죠. 동생분들까지 다 불러서 우리가 뒤풀이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집에서 내쫓긴 케이스라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상처가 좋네. 있어서. 자 그럼 뭐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각기 조금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뭐 다 조금씩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으면서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죠. 거의 마지막 코너로 다 왔습니다. 이번 코너는 주아림의 다짜고짜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주아림 시인이 그냥 막무가내로 다짜고짜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공 임재영 소설가께서는 아주 단답형으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답변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질문은 많지 않아요.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아림 시인 좀 준비되셨나요? 네.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예. 그때그때 떠오르는 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어떤 질문 나오면 고민이 예. 깊어지시던데 요 코너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전염됐어요, 제가. 1, 2초 안에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런 걸 되게 못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알겠습니다. 도전을 해보세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은 보르헤스의 픽션들. 늦어. 더 빨리. 소설 쓰기 말고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일은? 컴퓨터 게임? 술 아니세요? 술은 별로 많이 마시진 않았습니다. 찾는데. 네. 사실 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다. 딱히. 많이 받진 않으시고. 나는 여자보다 술이 좋다. 아니요. 여자가 더 좋으세요? 네. 제가 너무 침잠돼서 물어봤죠. 너무 놀랬어 너. 술이라 그럴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요. 최근에 아주 슬픈 일이 있었다. 아니요. 나는 내 작품으로 위로받는다. 네. 나의 주사는? 자요. 네, 여기까지 그 정도. 다짜고죠. 뭐 초반 질문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었지만 그래도 즉각적으로 좀 답변을 잘 일단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책 가장 재밌게 읽은 게 아까 픽션들. 픽션들. 3일 전에 다 또 재차 읽었네요. 그래요. 음, 컴퓨터 게임을 또 주로 하신다고. 어떤 소설 게임을? 쓰기 말고는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 요즘에는 모르겠다. 히어로즈 오브 스톰이라고 어, 뭐 좀 게임이 하나 나와가지고 장르가 어떻게 돼요? 저는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롤 같은 겁니다. 롤 플레잉. 이 주아림 시인이 저를 그 예전부터 많이 봐가지고 저도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하나만 해요. 스타. 스타는 가끔 하고 네. 야구 게임만 하진 않아요. 야구 게임. 핸드폰 게임을 오빠는. 야구 게임 컴퓨터를 가끔 해. 야구 게임. 요즘 컴퓨터로 돼요? 그럼. 제가 예전에 마지막으로 본 건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인데 제가 지웠어요. 그래요. 지우고 실을 내가 못 쓸까봐. 약간 병이 왔어요. 그 어떤 게임을 향수 못해서. 같은 거? 그래요. 아니 뭐 그래도 술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아까 뭐 이제 짓궂은 질문이었지만 뭐 여자가 좋냐 술이 좋냐 그래도 이성을 선택하셨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솔로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연애 계획 의지가 있으십니까? 혹은 결혼 계획 없습니다. 의지는 있으신 거죠, 그죠? 계획은 없지만 예. 사랑이란 게 뭐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그죠. 보이면 뭐 사귈 수도 있고. 좋아요. 그리고 뭐 깔끔한 주사 잔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조금 아니 경서 오빠는 자진 않아요. 그래요? 그런 난 술 잔다고 보는데. 아니 자기가 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잔다고 생각했는데 경서 깨어 있구나. 네, 깨어 있는 좀비처럼. 상태에서 굉장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요. 명쾌하고 즐거워지지. 유쾌하고. 그러니까 개그맨 임경석. 그래. 그게 좀 적당히 취했을 때 거기서 더 좀 심하게 취하면 울죠, 제가. 제가 핸드폰에 경서 오빠 이게 사진이 있거든요. 취했을 때 너무 그래요? 귀엽고
그다음에 쇼미더머니 나온 참가자 같고 랩을 되게 잘하세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또 얘기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또 진지하게 또 간혹은 재밌게 전삼의 소설가가 또 이렇게 뭐랄까요? 네, 감초 의외로. 같은 역할을 좀 네. 해주셨어요. 가만히 있다가 막 딱 부러지는 날카로워. 얘기 해주고 그죠? 네,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오늘 두 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방송을 우리 습작생 분들이나 동료 작가분들이 많이 듣고 계신데 그분들 습작생이나 동료 작가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뭐 없으시면 다른 말씀하셔도 돼요. 네, 자유롭게 마지막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임재영 소설가부터. 포기하지 마세요. 좋네. 어떤 걸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어떤 부분을? 할 거면 빨리 포기하세요. 아, 그게 뭐야? 포기하지 말라 그러더니 할 거면 빨리 해라. 그래요. 빠른 포기가 오를 때가 많이 있죠. 사실. 빠른 포기가 좋습니다. 시기가 늦으면 좋습니다. 고시 같은 겁니다. 고시가 맞네. 된다고요? 고시? 고시 같은 것이다. 그래. 맞네. 슬프고 맞는 얘기네. 슬프네. 우리 전삼의 소설가 한 말씀 해주시죠. 언제부터 우리 우리 친해졌어. 녹음하다가. 갑자기 네. 재영 선배가 하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오늘 너무 좋은데 합이 잘 맞아. 둘이 안 친하다는데 너무 잘 맞았어 좀 오늘. 경선 오빠가 지금 전삼의 소리가 매력에 흠뻑 빠져서 너무 재밌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뭐 주하림 시인 오늘 어땠나요, 녹음? 아 저도 되게 즐거웠어요라고 형식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형식적으로. 네. 사실 이제 제가 두 분은 오늘 처음 뵙는 거라서 사실 녹음 전에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재밌고 유쾌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실 때 이거 대본에 없어서 내가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다. 돌아가시는 발걸음. 가는 길 조심하라고요. 밤길 조심하시고요. 구비구비. 자, 아무튼 오늘 파릇파릇 문학 팟캐스트 파문 제6회 임재영 소설가 편이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임경섭, 주아림. 구성의 안미옥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다시 만나요.